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국회 국정감사는 끝났고요. 이제 국회에서 예산 심의철 다가왔는데 여야는 내년도 예산보다 라임, 옵티머스 수사, 그리고 특검, 또 공수처 문제로 대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국감 끝나도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 뉴스에서는 유독 내려간다, 감소한다, 떨어진다는 것보다 모든 게 올라간다는 내용만 계속 들립니다. 아파트값도 전세비도 다 그렇죠. 또 보유세 거래세도 계속 올라가고요. 이번엔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현실화하는 게 맞겠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젊은이들이 모이는 헬로윈데이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됩니다. 오늘 다룰 이 프로그램의 주요 이슈들입니다.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말 제가 이 두 분 뵐 때마다 정말 미소는 웃는 모습은 다 녹일 것 같습니다. 물론 마음 씀씀이도 미소처럼 그리고 솜사탕처럼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치 분석은 예리하고 강력합니다. 그래서 센 질문, 센 답변, 센 토론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네, 김연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제 소개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자,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 냈습니다. 일단은 야당이 대단히 맞춘 건데, 근데 지금 이제 누구를 이제 냈느냐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현 변호사, 임정익 변호사인데 여당에서는 두 사람이 공안부장 출신이다. 세월호 참사 특조위 방해한 인사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 걱정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 공수처장 위원 추천을 여태까지 안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여당에서 아예 그러면 법을 바꿔서 하겠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지금 추천을 한 상황이고 추천을 하신 분들의 과거 이력을 보면 이제 너무 공안 쪽에서 이게 사고가 좀 경도된 분이나 또는 옛날에 이제 세월호 관련 위원회에서 조사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 조사가 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전력이 있었던 분이니까 이분들도 들어와서 사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좋은 분을 추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혹여 모든 가능한 후보자에 대해서 그냥 다 안 된다고 비토만을 거듭할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조금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두 분이 들어와서 좋은 공수처장 값을 후보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안 되는 분에 대해서는 이분은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겠다라는 어떤 논거만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서 합리적인 토론, 좋은 또 공수처장 후보감을 찾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 주신다면 사실은 그 우려 불식시킬 수 있겠죠. 네. 김연아 위원 우려 불석 그러니까 이제 여기 김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작년에 공수처법 때문에 국회에서 싸웠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게 공수처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공수처에서.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한 여당이나 이렇게 쏠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야당의 비토권을 준 겁니다. 근데 비토권이라는 것을 줘놓고 너 비토권 쓸까 봐 안 되니까 너 비토권 쓰지 마라. 그리고 비토권 쓸 거면 우리가 법을 바꿀 거야. 저는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1야당이 100석 간신히 넘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적인 과정에 들어가서 뭔가 의견을 내거나 또 정치 활동은 뭔가 시간을 끌고 심의 기간을 늘리는 행위 자체도 저는 정치적 행위라고 보여지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니 저는 민주당이 걱정 인형 같아요. 우리가 아직 뭘 하지도 않았는데 추천한 인사가 이렇게 할까 봐 미리 걱정하시는 거죠. 아니면 저는 트집 인형 같아요. 트집 인형. 뭘 해도 미운 거죠. 국민의힘이 방해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여야가 협치를 해서 하게 될까. 그리고 저는 이거를 계속 강행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끌고 갔을 때
저는 그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같이 끌고 가는 모습인데 네. 약간 걱정 이념과 트집 인형의 네. 이 모드를 좀 벗어나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걱정, 트집. 근데 사실은 네. 민주당 걱정도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위원 추천이 너무 늦었어요, 보면. 네, 일단 늦었고. 네, 이제 네. 그런 점들 예. 때문에 걱정하는데 네. 어쨌든 이제 지금부터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만약에 이게 위원 7분이 합의가 안 된다 이러면 네. 그 옛날 그 교황 뽑을 때 그 콘클라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냥 한 장소에 집어넣어놓고 호텔방에 집어넣어놓고 선정할 때까지 그냥 예. 밖으로 못 나오시게. 네. 하얀 연기 나올 때까지. 네. 예. 그렇게 되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자, 그런데 또 이렇게 이제 여당 입장에서 봐서는 이제 뭐 물론 야당에서는 대단히 맞춘다고 맞췄는데 이 두 사람 추천위원 2명을 하필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낸 것은 뭐 이제 특검 이제 야당에서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특검 받으라 그렇죠. 뭐 이런 하나의 전략적인 그 카드로 지금 내세운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여당 경험이 많으셨던 중진 언론들의 얘기를 네, 들어보시면 네. 예전에는 이제 야당을 좀 이렇게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 사실은 뭐 우리가 이렇게 어슬른다고 하나요? 그래서 네. 조금 야당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는 주고 하나는 받고 뭐 이런 정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뭐 공수처 추천위원을 늦게 추천한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또 당 안에서는 명분이 있죠. 저희가 네.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그거의 결과를 보자. 그리고 이제 뭐 특검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네. 뭐 추미애 장관 해임 네. 요구안 같은 경우도 뭐 저희가 수적으로 밀리니까. 그럼 야당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예. 봤을 때 저는 이거밖에 할 수 없었다고 봐요. 뭐 어제 규탄 대회 한다고 해서 이렇게 피켓 들고 하는데 네. 저는 이게 이제는 그런 게 영향력을 상실한 지가 꽤 된 네. 정치 풍토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안을 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저는 지난번에 특검과 같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저희가 같이 내건 건 나름대로 굉장히 진일보한 정치 행위였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추천위원이 마음에 안 드시면 특검을 받으시면서 그거에 대한 딜을 좀 하시던가 네. 제안을 하셔야 되는데 다 내 뜻대로 해야 돼. 다 내 맘대로 해야 돼. 니들 건 절대로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도대체 어떻게 이 꼬인 정북이 풀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생각도 일단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팀이 있으니까 수사를 열심히 하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여당이나 청와대 관련자도 있는 것 같고 예. 또 윤모 변호사는 야당 쪽 관련자 얘기도 지금 나온 것 같고 예. 또 일각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향응이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김봉희 씨 주장이고 이러니까 사실은 특검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걸려 있으면 사실은 기존의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보다 특검이 하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고 국민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네. 근데 다만 특검 결정이 날 때까지는 지금 현재 검찰이 이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이게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서로 마음이 좀 담백하고 순수해야 되는 게 과거 5.18 진상규명위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서 추천 안 해가지고 그게 출범이 잘 안 했던 전력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현재 지금 특별감찰관 제도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입안이 됐었고 네. 그때 아마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있다가 그분이 이제 사직을 하고 나서는 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라도 이게 임명이 됐어야 되는데 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특별감찰관은 지금 여당의 민주당 쪽에서도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네. 특별감찰관도 법에 분명히 있는데 실은 그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거고 네. 네. 그래서 법의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그 법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담백한 마음으로 진짜 그 일과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사람들을 추천해 주어야 되는 것이 정당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에 국민의힘 쪽에서 추천하신 위원님들이 정말로 담백한 마음으로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지고 깔끔하게 수사를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그런 위원감을 찾아가지고 반드시 공수처장 빨리 출범시키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좋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아까 말씀하신 그 특검 관련해서는 네. 사실 또 여론조사에 보면 또 그 YTN 의뢰로 낸 그 조사 보니까 특검 하자는 또 여론이 또 좀 우세합니다. 또 이런 걸 또 바탕으로 해서 또 특검. 지금 검찰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예. 매일 검찰의 어떤 검찰과 법무부 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서 야 정말
꼬일 대로 꼬였구나. 지금 이 두 기관 간의 원칙이 있고 뭔가 서로 신뢰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 먹고 사는 일에 바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걱정이 큽니다. 네. 뉴스를 꺼버리고 싶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어쨌든 지금 저기가 정리가 안 되고 있고 연일 나오는 것들로 보면 정말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살을 물어뜯는 것 같은 자해행위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여러 가지 국민적 사안, 진실 규명을 해야 되는 사안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특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이제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여와 야 간에는 정말 좀 깊은 앙금이 있습니다. 뭐 북한 인권법과 관련해서 인권위원장 임명하는 거라든가 청와대 특별감찰관 같은 거 이런 거 자기네들한테 불리하면 그 임명을 미루고 또 유리하면 밀어붙이고 뭐 이런 솔직히 좀 부끄러운 저는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누군가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깨는 좀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정부가 과반을 확보하고도 여당이 과반을 확보하고도 혁신이 없고 야당은 이제 좀 혁신을 하려고 요구하자니 힘이 없고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 특검 때문에 이제 뭐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또 야당에서는 뭐 규탄 대회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뭐 철야도 한다고 했는데 그건 또 안 했어요. 근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해봤는데 이제는 저는 정말 시대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게 뭐 정치적 행위로 사진 하나 찍고 뭐 요즘 카메라 기자들 잘 찍어주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사진 한 장이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장애로 나갈 수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규탄 대회도 영향이 없고 또 협상의 파트너로서 인정은 못 받으니까 정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언론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금의 여당의 어떤 독주를 좀 견제해 주시고 또 야당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대안을 여론이 제시해 주신다면 지금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대안으로 서로 수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민주당이 또 뭐 이런 규탄을 갖다 야당 뜬금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어요. 뜬금없긴요. 뭐 자기네들도 맨날 하던 건데. 그래서 좀 국민의힘은 또 오늘 다시 또 규탄대 계속 한다는 또 계획이고요. 근데 또 이제 문 대통령한테 보낸 공개 질의 답변 빨리 안 하면 또 시정연설 국회에서 열리는 이것도 참석 안 하겠다 또 이런 식으로 으름장 났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오늘 의총하고 지금 시정연설 참석 여부 결정하신다는 것 같죠. 근데 참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석하고 정중하게 얘기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중에 또 야당으로서 반대되는 생각이 있으면 그냥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조호영 원내대표께서 공개 질의를 한 것이 이제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지난번에 이제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또 법무부와 검찰 간의 불편한 관계 이런 부분들인데 실은 이제 대통령께서 공개 답변을 안 했다고 하지만 이게 장관들의 입을 통해서 그다음에 여당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거의 청와대 입장이 밖으로 밝혀진 거나 진배가 없거든요. 그걸 꼭 청와대 대통령의 어떤 친전 답변문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그걸 가지고 또 답변을 안 해 주셨다는 이유로 시정연설에 참여를 안 한다. 그러면 협력이 굉장히 좁은 야당의 모습인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엔 뭐 오늘 의총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당연히 참여하실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전에 김연아 전 의원께서도 뭐 또 대승적이라는 표현을 아니요. 어제 의총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중진 의원들은 예전에도 항상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얘기하셨던 것 같고요. 초선 의원들은 뭐 이게 효력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사람 간의 관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엄마한테 관심을 유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주로 엄마들이 어떠냐면 아이들이 사고 칠 때 관심을 쏟습니다. 잘하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반대로 교육학적으로 보면 잘할 때 더 격하게 반응을 해줘야 아이들이 자꾸만 더 잘하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저는 정치도 똑같다고 보는데 여야 입장에서 서로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주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이 관계가 바뀐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보면 야당이 어떤 행동을 해도 여당이 반응을 안 하는 거의 그냥 무시해버리는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뭐 수적으로 작년에 그렇게 많이 밀리지도 않았지만 저희가 강하게 반응하는 걸로 해서 사실은 뭐 국민적인 동의를 못 얻었던 거지 아니습니까? 근데 이제 올해는 바뀌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뭐 저희가
비대위원장님께서 기본소득도 같이 검토하자. 예. 경제 3법도 우리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타이밍에 저는 민주당의 반응은 꼭 아이들이 사고 칠 때만 반응하는 엄마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예. 모르겠습니다. 엄마의 그런 인생 경험으로서 조금 정치적인 내용에 담아봤습니다. 네, 아이들도 빨리 좀 자라셔야죠. 이래저 좀 국회의원들 지금 다 아이들 됐습니다. 예. 자, 센터론 김경진 전 의원, 김연아 전 의원과 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YTN 뉴스 FM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문 열었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 그리고 김연아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대통령의 답변서 논란입니다. 뭐 소동이라고도 하고 해프닝이라고 얘기하던데 조호영 대표의 10대 질문 지난 7월에 던진 이 대통령한테 던진 답변서 이거를 최재성 정무수석이 뭐 가져왔다. 뭐 조호영 대표는 못 받았다. 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뭐 신경전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글쎄요. 정무수석이 거짓말을 하실 리도 없습니까? 아니 근데 최재성 수석은 제가 네. 봤을 때는 약간은 좀 이력이 있으세요. 네. 지난번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네. 대통령하고 만나게 하시는 것 같고 서로 약간 오보가 있었죠. 저는 약간 이력이 있어서 이번에도 최재성 수석에 대해서 약간의 의심의 눈길을 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의 답변서가 아까 이제 뭐 여당 의원들 입을 통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반대로. 뭐가 그게 대단하다고 야당에서 요구하는 거 그거 한 장 해주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지금 뭐 당대표하고 청와대하고 사실은 이제 만난 일이 최근에 없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국회에서 오시는 게 야당에서는 이제 대통령을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건데 지난번 국회 연설 이후에 그때 저희가 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다면 이게 뭐 외교 관계나 정치 관계에서는 수장들끼리 요구한 거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그 다음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는 한번 이것이 답변이 안 온 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청와대 그 청원이 올라왔을 때 청와대가 다 답변해 주시고 또 이번에 그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그 아들들이 보낸 편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변도 해 주시는데 아니 뭐 야당에서 요구한 거 이거 뭐가 어렵다고 정답을 써내시는 것도 아닐 거면서 그래서 저는 뭐 이것도 좀 하나 써주시면 뭐가 문제일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런 식으로 대통령께 개별 사안을 다 해서 대통령이 써야 된다면 사실은 각 장관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청와대가 다 집중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서 운영위가 지금 청와대 국정감사라든지 거기 담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운영위에서 뭐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그 해당 수석들을 불러서 사실은 물어보는 것도 한 방법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정무수석이 어쨌든 정무수석은 물밑에서 사실은 야당과의 정치적인 부분을 좀 조율하라고 있는 직위가 정무수석이잖아요, 보면. 근데 정무수석이 야당하고 잡음이 나거나 삐까덕거리면 사실은 정무수석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에 맞는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그 점은 조금 아쉬운 대목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뭐 저거 안 줬다고 하니까 또 뭐 사진기자들한테 또 이렇게 제목 달린 거 찍히게 또 하고 이것도 그러니까 이분도 정치하신 지가 오래돼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진 정치에 민감하신 거죠. 근데 이게 보면 지금 추 장관님도 그렇고 최재성 정무수석도 그렇고 사실은 직책에 있을 때 어떤 좀 보들보들하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식적인 표현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리고 밖으로 어떤 공식적인 뭔가를 하기 전에 물밑에서 얘기를 듣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먼저 좀 직무에 임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훨씬 더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을까. 근데 그냥 물밑에서 파악 없이 그냥 바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만약에 틀렸을 때는 국민들이 받는 불안감이라고 하는 게 조금 크잖아요, 보면. 그런 점 조금 좀 위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소통 능력 차원에서 봤을 때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 대표가 또 SNS 통해서 또 업데이트된 또 10대 질문 또 공개했습니다. 근데 주 대표께서 계속 그게 그걸로 그냥 또
전선을 확대시켜 가시는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근데 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전국으로 봤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 많이 답답하고요. 또 이제 국민의당이 대변하는 그러니까 뭐 대통령에게 대통령 국정 수행 능력에 잘한다를 표시하지 않는 절반 이상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는 또 그 의견을 대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반기 없고 이견이 없는 만장일치가 오히려 제일 위험한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이런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 더 큰 마음으로 품어줄 때 정부도 커지고 능력이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뭐 위기에 강한 국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솝 우화에 보면 정말 강한 사람은 비바람을 그러니까 어떤 그 지나가는 사람의 외투를 벗게 하는 그 내기를 하는 이솝 우화가 있죠. 강하다라는 말에 저는 좀 기대를 해보는데 이게 강압적이고 내 마음대로고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강함이 아니라 유연함으로 포용하는 강함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정치에서 제일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누가 그러죠?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면 무섭다는 얘기를 해요. 잠잠해지다가 대통령이 정말 이제 끝나간다 그러면 막 다시 제 참고를 한다고 해서 그러는데 어쨌든 저는 코로나에 대해서는 지금 국제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는 정말 긴장을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경제에 있어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포용적인 대통령과 여당의 모습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영 대표는 뭐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뭐 안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가실 것 같아요. 나가셔야죠. 나가셔야 그렇죠? 되고 또 야당도 그 100명이라고 하는 헌법기관, 100명 가까운 헌법기관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야당 자체가 사실은 국정의 중심 중에 한 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점만 지적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저 이제 20대 국회의원 할 때 최소한 그렇더라고요. 국회의원이 합리적인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그 방향 제시를 하면 중앙부처의 실장이 됐건 국장이 됐건 장관이 됐건 차관이 됐든 아무리 야당 의원의 목소리라도 그건 듣고 받아들이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 자, 또 저 얘기 나왔습니다. 뭐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 얘기 나왔는데 뭐 최재성 수석, 조영 대표 공감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화 될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의 필요성은 뭐 누구나 공감하는데 제발 이제 현실화되고 이게 작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아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한 번도 실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 제목이 위기에 강한 국가라고 하셨는데 이 위기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정치 위기, 경제 위기를 다 포함하고 또 우리 사회의 어떤 소통의 위기, 화합의 위기도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제발 이 여야정 협의체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동이 됐으면 좋겠어요. 공수처 추천위원처럼 여당이 시한을 정하고 데드라인을 걸어서 좀 끌고 가시는 모습 보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드는데요. 차라리.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매번 어느 대통령 때나 그런 것 같아요. 야당하고 소통하겠다. 야당의 얘기 통크게 듣겠다라고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야당 지도부가 들어오면 한두 번 정도 해보고 나서 거기서 그리고 나서는 그냥 빠이빠이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그게 모든 대통령 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받는 정보와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방향성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영 안 맞는 얘기들을 이제 야당이 하니까 뭐 그런다라고 이제 뭐 이렇게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의지적 행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국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야당이 정보가 부족하면 사실은 정보를 좀 많이 알려줘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긴밀하게 내밀한 얘기를 사실은 야당이 당대표나 원내대표 정도 되시는 분들하고 대통령하고 또 여당하고 같이 얘기하면 서로 이해 못할 바는 없거든요, 보면. 그래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이 하시느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반드시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만나서 어떤 공개 의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게 카메라로 밖으로 화면으로 나가고 각 뭐 여야 간에 발표를 하고 청와대에서 발표를 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아침 조찬 그냥 제가 볼 때는 야당 대표하고 뭐 대통령하고 뭐 이렇게
조천 한번 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흘러가는 얘기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담량과 의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반드시 또 만남의 자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뭘 양보를 받아야겠다 또는 어떤 확답을 받아야겠다 또는 내가 반드시 대통령을 상대해서 내가 대통령하고 급이 같다는 것을 밖으로 보여줘야겠다고 하는 또 이제 그런 야당 대표단의 어떤 욕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죽인다면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치가 한 단계 좀 부드럽게 업그레이드 돼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정치가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는 그게 단 한 번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김경진 의원님께서 한번 그 뭐 정식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래요. 저도 그 포토 정치 또 저는 인스타 정치라고 명명을 해서 그 사진만 찍는 정치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좀 혐오감도 갖고 비판도 했던 사람인데 요즘은 그런 거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보여지는 현실이 막막하고 대립 중심이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드러나는 것보다 물밀의 작업이 더 중요하고 오랜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드러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드러내는 부분은 격 있고 많은 국민들의 어떤 수준이나 인식을 다 감안하는 그런 정치. 오히려 보면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 일련의 행위들이 정치에서 가장 많이 저는 요구된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뭐 좀 세 분이서 만나서 사진이라도 찍는 모습이라도 하나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소박하게 듭니다. 좀 사진이라도 찍어라 셋이 보여서 이 주문은 제대로 좀 새겨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그 시정연설에서 혹시 사실 최근에 그 언론에서 대통령의 어떤 침묵 이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기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이제 특히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하고 윤석열 총장 사이에 갈등이 지금 첨예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오늘 뭐 시정연설 어떤 그 관련 얘기 좀 나올 수 있으려나 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제 추측으로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시정연설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적 의미로 보면 예산안을 짜게 된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년 예산안에 큰 방향이 들어갈 부분인데 이 두 기관의 수장들의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산하고는 큰 지금 상관이 없는 이제 정치적인 행위인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검찰총장 임기가 정해져 있는 거고 지금의 검찰총장이 잘한다고 하는 여론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떤 것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내년의 예산이 올해보다 아주 급격하게 늘어난다거나 내용적으로 크게 변경을 해야 될 게 아니면 사실은 대통령이 굳이 오셔서 하실 필요도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내년도 예산에 특별히 그런 건 보이지 않는데 굳이 대통령이 국회에 오셔서 친히 시정연설을 하신다는 얘기는 뭔가 다른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대통령은 저는 선택적 침묵을 하셨다고 봐요. 이전에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부딪힐 때 좀 둘이 싸우지 마라. 약간 중립적이셨다면 이번에 추미애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좀 힘을 실어주시고 윤석열 총장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침묵하고 계시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보다 더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국감장에서 선택적 정의냐 뭐 선택적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의 어떤 대통령의 선택적 침묵이 지금의 문제를 더 키웠다고 보고 있고 저는 오늘 무조건 국회에 오셔서 화합의 문제, 그다음에 상생의 문제를 다시 강조하셔야 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여당과 청와대가 뭘 양보해야 될지를 좀 거국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오늘은 선택적 침묵을 대통령이 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경진 전 의원, 김연아 전 의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마치고 잠시 뒤 8시 정각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